비트코인 시스템 자체가 장점들이 되게 많이 있죠. 중앙 집중화되어 있지도 않고 암호화되어 있어서 보안성도 굉장히 높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도 하고 그 채굴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채굴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것도 흥미로운 포인트인 거예요. 금은 0.005g을 거래하기 쉽지 않은데 이거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렇게도 가능한 거죠. 금이 가지는 특별함은 무엇인가요? 이건 우리 심사임당 구독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주제고 잘 아실 주제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과거부터 금이 귀했던 거는 틀림없거든요. 신라시대 어떤 금관 보면 번쩍번쩍 하잖아요. 근데 신라시대 뭐 옛날 고대 보검 보면은 녹 다 쓸어가지고 이제 거의 다 없어져 있습니다. 실용적으로 따지면 무기로서는 철이 훨씬 더 실용적이지만 녹 쓸어버려요. 근데 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때 반짝거리던 게 아직도 반짝거립니다. 청동도 그렇게 안 되는데, 그리고 은도 사실은 뭐 번쩍거린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금은 생각해보면 이제 와서 현대 산업에서 금이 가치가 있는가는 좀 차치하도록 하고, 옛날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금은 그냥 금 덩어리를 줍습니다. 금광에서 캘 때도요, 다른 것과 어떤 합성된 형태가 아니에요. 뭐 알루미늄도 굉장히 사실은 매장량이 많지만 다른 것과 화물의 형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재련하는 거 쉽지 않고, 철도 항상 철광석이라고 하는 게 철 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산화된 형태로 있어서 이걸 재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금의 경우에는 그냥 금이에요. 우리 사금도 들어봤잖아요. 사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곳은 그냥 강바닥을 이렇게 잘 훑다 보면 반짝반짝거리는 게 섞여 있어요. 근데 그 반짝반짝거리는 금덩어리들을 뽑아서 꾹꾹 눌러서 뭉치면 그 생각보다 녹는 점도 낮습니다. 가공도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딱딱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면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었는데, 놔뒀는데 일단 번쩍거린다. 얼굴이 비쳐 보일 정도로 번쩍거리게 만들 수 있다. 근데 가공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두드리면 잘 펴져요. 연성과 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특별한 하늘이 내린 무언가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석처럼. 근데 사실 보석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은 그래도 과거 사람들도 뭔가 다르다. 그리고 생산량이 너무 많지도 않아요. 너무 많으면 그냥 얘도 금, 쟤도 금 전부 다 그냥 금으로 막 집을 만들고 살았을 텐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생산량이 너무 적지도 않아요. 굉장히 귀한 게 뭐가 있냐면 운철이 있습니다. 철질 운석이 떨어졌을 때 땅에 떨어지고 나면 그걸 순수한 철의 형태가 있어요. 근데 떨어지는 과정에서 가열이 되고 하니까 막 재련도 되고 여기 또 막 이렇게 하니까 이 강이 만들어져서 이 운철은 녹도 잘 쓸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운철은 너무 귀한데, 그래서 뭐 옛날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철기 문명이 시작되기도 전에 어떤 파라오의 무덤에서 단검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땐 철기가 아직 철 재련을 못했을 텐데 그게 뭐였냐면 운철로 만든 거예요. 그때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안 거고, 야 이거 뭐지? 엄청나게 강한데 녹도 안 쓰네? 알아서 스테인리스 스틸같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데 너무 양이 적어요. 운철을 화폐처럼 쓰려면, 운철을 뭔가 이렇게 값어치 있는 걸로 쓰려면, 내가 운철 밥 좀 줘, 쌀 좀 줘, 소금 좀 줘, 운철 이렇게 하면서 뭐 가루 한 3개 줄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뭔가 돼야 돼요. 거래를 할 수 있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적은 양의 운철 가루, 예를 들면 철가루는 큰 의미가 또 없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인류가 볼 때 좀 이건 귀하다. 그리고 단순한 귀함을 넘어서 번쩍거리고 화려한 걸 넘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이 성질들이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 전기 전도성도 높죠. 연성과 전성이 높죠. 이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진 금속이 금이고 대단히 안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이 지금 이렇게 귀하게 쓰인 것 같아요. 왜 인류는 금을 돈으로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문명권과 상관없이 금이 대부분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아시아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은 너무 귀하게 되니까 오히려 은을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은을 또 중국이 싹 다 빨아가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은광이 좀 큰 게 있었는데 그 중국이 이제 조공 무역을 하면서 싹 다 빨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화폐를 잘 사용하기 어려웠다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화폐 만들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문명이든 간에 모두가 봤을 때 이건 가치가 있다 싶어야지만 화폐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당연히 쌀이든 소금이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쌀이 화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되는 식량이 화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무겁죠. 크죠. 그러니까 일종의 차용증처럼 야, 요거만 이 종이만 있으면 여기 가서 쌀 1인분 받을 수 있고 딴 데 가서도 이걸 가지고 뭐 딴 것도 살 수 있고 쌀을 내가 이만큼을 파는데 종이 쪼가리 몇 개를 주는데 이걸 바꿀 수 있어야 돼. 그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신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화폐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발행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과거의 화폐를 우리가 정교하게 위조하는 게 어려울까요? 종이에다가 차용증을 써줬어요. 이거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위조 어려울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농사를 졌는데 쌀 몇 가마니를 어디다가 이제 팔면서 야, 이거 똑같은 가치가 있고 언제든지 돌려줄게라고 누가 손으로 쓴 차용증 주면 그거 선생님이 내시겠습니까? 잘 안 내죠. 그렇다면 여기저기서 통용될 수 있는 누가 봐도 귀하고 언제든지 이거는 뭐 생필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걸로 추정되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과거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금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물론 금도 시세가 바뀝니다만 적어도 어떤 국가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한 동전보다도 금은 확실한 거예요. 근데 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금화는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국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뭐 구리로 만든, 구리도 귀해요.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구리를 가지고 어떤 그 동전을 만들어. 그럼 보통 이 안에 있는 구리의 함량이 중요하거든요. 몇 그램짜리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안에 구리의 시세가 예를 들면 10,000원인데 내가 이렇게 가공을 해서 우리 국가에서 만들어줄게. 이건 10만 원으로 통용될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10만 원으로 그걸 사용하느냐? 안 합니다. 못 믿는 거예요. 이 구리를 녹여가지고 팔면 10만 원 가치밖에 없는데 이게 100만 원짜리라고 하면 누가 이걸 100만 원이라고 진짜 믿겠어요? 그럼 국가에 대한 신뢰가 어마어마해야 되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과거의 기술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어치 구리를 사갖고 내가 잘 가공해갖고 비슷한 모양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화폐 만드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화폐 굉장히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슈퍼노트라고 해서 미국의 그 달러, 100달러짜리 지폐를 만들고 싶어 해요. 국가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위조 지폐를 만들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못 만들어요. 근데 그걸 못 만들어요. 한 국가에, 그러니까 만들지만 결국엔 잡힐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건 단순히 그냥 카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통용되는 과정에서 대량의 화폐가 하게 되면 그 추적하고 FBI도 추적하고 다 추적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기술을 사용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서 그런 위조 지폐를 만들려고 노력해도 원본과 똑같아서 도저히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거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럼 과거를 생각해보면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혹은 뭐 로마시대 때 생각을 해보면 금은 요만큼 들어있는데 이렇게 금화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혹은 구리를 이만큼 넣고서 구리화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이 동전에는 10배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죠. 다 그거로 그 모양을 만들어서 위조 지폐 만들어서 위조 화폐 만들어서 쓰겠죠. 그래서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근데 1대1로 이제 대응하게 예를 들면 금 50g짜리로 만든 금 50g짜리 이제 동전이 있어요. 모양이 딱 있고 이거는 무조건 50g인 게 보증이 됐다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그걸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건 금이 50g이 있기 때문에 이거 50g짜리예요. 근데 볼 때마다 우리가 저울에다 50g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끝을 조금씩 깎겠죠. 깎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얼른 봤을 때 요만한 동전이랑 금덩어리가 실제로 요만한 건 좀 양이 적으니까 좀 더 적어 라고 알아내기 쉽지 않거든요. 눈으로 보고서는. 끝을 깎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깎아낸 나쁜 돈, 나쁜 화폐, 악화가 있겠죠. 원래 모양 그대로의 좋은 돈, 양화가 있겠죠. 좋은 돈이니까.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쁜 돈으로 점점 바뀌는 겁니다. 좋은 돈을 누가 씁니까? 좋은 돈 잘 깎아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테두리를 조금 깎아가지고 그래서 요거 막으려고
끝에다가 세공을 해서 요즘 10원짜리는 없는데 500원짜리 보면 옆에 이렇게 그러니까 무늬들이 있잖아요. 그게 더 깎으면 깎은 거 티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련의 이야기들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정말 모두가 이건 값어치가 있고 동일하게 있고 이 값어치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화폐가 통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 안에서 어떤 정부 안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영원한가요? 과거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정부는 언제든지 전복될 수 있고요. 화폐 개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서 무역에 있어서는 뭘 가지고 합니까? 이 나라 돈을 가지고 지금 물론 달러를 가지고 합니다만 이런 기축통화가 됐습니다만 그 전에는 뭘 가지고 있을까? 당연히 금인 겁니다. 당연히 은인 거고요. 그래서 스페인에 상선이 가갖고 상선이라고 하면 해적 같은 놈들이 가갖고 저 신대륙 당시 신대륙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많은 은과 금을 갖고 오고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국가 간의 무역에 있어서는 금이 중요합니다. 금이 그만큼 활용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 아니라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사임당 채널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본위제가 사용이 되다가 나중에 금을 계속 가지고 거래하는 게 힘드니까 금 교환권은 이제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주기 시작하는 거죠. 야, 그냥 갖고 다니지 말고 우리 중앙은행에 넣어놔. 이거 갖고 오면 언제든지 교환해 줄게 해서 이제 교환권을 내기 시작하는 거, 주기 시작하는 거, 차용증 같은 걸 주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어마어마한 슈퍼파워 1강으로 부상하면서 그냥 이제 미국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리기 시작하고 그런데도 태환권 그 금으로 다시 교환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국가 간에 이제 발행을 해주다가 이제부터 그거 안 할래 라고 하면서 이제 금본위제가 폐지되기까지 생각해보면 이거 들으면 좀 무슨 날도둑이 따로 없네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체할 게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죠. 자,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도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 외에는 없어요. 달러가 영원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전히 그래서 이제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미국이 이제 슈퍼 1강으로서 슈퍼파워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나라들이 지금 금 인출하고 싶어 하잖아요. 금이 그만큼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금이 필요한가? 그건 아닐 수 있는데 전쟁 중에도 금을 숨겨놨으면 그 부분은 그게 이제 통화로 사용이 됐고요. 예를 들면 뭐 강제 수용소 같은 데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죽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너무 가슴 아프게 이제 이게 사망하게 됐을 때 시신을 그냥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꼭 뭐 했냐면 입을 열고 금리가 뭐가 있는지 찾고 그 금리를 빼서 그건 수거를 합니다. 그만큼 금의 그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아사의 상황에서도 금은 가치가 유지가 됐어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언제든지 다시 아주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심지어 밀도도 높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적은 양으로도 대체할 수가 있어요. 식량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금이 지금까지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고 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금을 대체할 수도 있을까요? 요거는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의 문제고 이제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의 뭐 취지라든가 이런 암호화폐 혹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앙 집중형이 아닌 분산화된 형태로 만들고 싶었던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런 취지라든가 이런 걸 차치하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정말 마지막 세대 예를 들면 3차 대전이 벌어지고 우리의 모든 컴퓨터 네트워크가 끊어지고 그래도 비트코인이 뭐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은 그래도 쓰일 거냐? 원시인같이 사는 석기 시대로 돌아가도 금은 쓰이는데 그때는 비트코인이 쓰이지 않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네트워크가 복구가 됐을 때 인류가 뭐 반절로 10분의 1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나 비트코인 이만큼 있으니까 이걸로 피자 시켜 먹을래 라고 하면 피자를 팔 거냐 팔진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실용성은 없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가 일단 장점들이 되게 많이 있죠. 중앙 집중화되어 있지도 않고 암호화되어 있어서 보안성도 굉장히 높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도 하고 그 채굴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채굴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것도 흥미로운 포인트인 거예요. 금이 무한정 있지 않은 것처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무한정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금은 0.005g을 거래하기 쉽지 않은데 이거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렇게도 가능한 거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실제로 화폐로 기능을 하려면 모두가 이걸 통해서 물건을 살 수 있고 황금성이 있고 나중에 이제 돈으로 바꿀 수 있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부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물건을 살 수 있는 생필품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그 믿음이 확실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금도 있죠. 비트코인 대체제들이 있죠. 이런 암호화폐가 나오는데 어떤 국가가 어떤 집단이 난 이거 쓰겠어. 비트코인 안 하고 이걸 쓰겠어라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아닌 그 화폐에 많은 가치가 더 쏠릴 수가 있겠죠. 테슬라가 예전에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다른 암호화폐도 쓰기 시작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미 정부가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안 쓴다는 그런 게 아니라 말하자면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걸 쓰기 시작한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러면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더 잘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 이제 불평등의 문제가 있죠. 초반에 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 가치가 늘었잖아요. 이걸 우리 인간 사회가 인류가 공정하다고 볼 것이냐. 그렇게 안 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 그건 공정한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석유가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도 있는 거고 뭐 천혜의 자연이 있는 나라도 있는 건데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건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많은 은행들이, 많은 기업들이, 많은 나라들이 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사람들의 믿음이 이미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무시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많은 기업들도 자신들이 또 이 불을 불려나가는 상황에서 코인 같은 이런 가상화폐들, 이런 암호화폐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유하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일단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핵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사실 쉽게 이게 돌아가진 않을 거라고는 봅니다. 굉장히 커다란 일들이 벌어지거나 뭐 SK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무언가 해킹이 돼서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뭔가 뚫리는 일들이 일어나서 앞으로는 요게 그렇게까지 안전하지 않구나. 역시나 인마이 포켓. 우리 집에다가 금을 녹여가지고 금 송아지를 두꺼비를 만들어서 갖다 놔야 하는 것이 제일 좋아라고 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이제 화폐로서의 기능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 정도는 다 사람마다 다른 거고요. 사실 그 정도까지 완전히 이제 비트코인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이 왔다고 하면 다른 모든 가치들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역시나 가치가 있는 건 금이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개인의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이것이 화폐로 기능할 수 있고 내 생필품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저 코인과 기꺼이 바꾸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유지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도 고갈되나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 그게 딱 이 포인트입니다. 금광이 지금도 있죠. 이제 새로 발견되는 금광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채굴해낸 왜냐면 아주 옛날부터 금은 귀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금광의 후보지가 다 있고 그 부분에서 다 털었어요. 지금 금광이 폐금광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채산성이 안 맞았어요. 금이 단 1g도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 투여되는 비용 대비 나오는 금의 양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완벽히 고갈돼서 오늘부터 끝이라기보다는 금값이 더 올라가면 예전엔 폐금광이었던 것이 다시 가동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의 생산량은 점점 줄어들긴 할 것이고 그래서 인류가 사용하는 금의 양은 늘고 있어요. 은행이 그냥 잘 저금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전자기기에 있어서 금을 대체하기 어려운 탁월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습니다. 일단 노관 쓰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전성과 연성이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방막 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금이 전기전도도가 은처럼 높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어폰들 요즘 이어폰 잘 안 쓰긴 하는데 끝부분을 보면 거기 금으로 코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 도금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막는 뭐라고 하지? 산화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전자기기마다 금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같은 거 수거하고 옛날 컴퓨터 부품들 수거해서 녹여서 그 안에서 금을 빼냅니다.
그래서 금을 이미 캐놓은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금을 그 폐 기판에서 금을 빼어내는 것이 더 유리할 정도로 계속 재활용을 하고 있어요. 땅에서 캐는 금의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완전히 없어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생산성이 없어서. 하지만 인류가 사용하는 금의 양은 점점 늘어날 거로 보이고요. 그걸 위해서 계속적으로 재활용을 하면서 금은 어떻게든 어떤 상황에서는 금은 계속적으로 쑥쑥 뽑아내면서 쓸 겁니다. 새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은 그렇게 귀합니다. 금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나요? 실험실 환경에서는 가능하긴 했어요. 가능을 했어요. 금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입니다. AU. 이거는 아예 새로 다른 원소이기 때문에 석유는 정말 흔해 빠진 탄소와 정말 흔해 빠진 수소,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서 제일 많은 게 수소니까 이것들이 결합을 적절하게 하면 석유 화합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탄화수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금이라고 하는 건 다른 원소, 하나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 금을 만드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더 실험실 환경에서 가능하다고 한 건 어떤 거냐면 진짜 원자 단위에서 중성자 충돌시키고 뭐 이런 방식으로 혹은 금보다 커다란 무언가를 쪼개는 방식으로 혹은 베타 붕괴하는 과정에서 금보다 더 무거웠었던 것들이 붕괴해서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그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면서 금으로 변할 수 있는데 그래봐야 원자 단위입니다. 근데 금은 원자 몇 개는 의미는 없으니까 가능은 한데 그래서 이렇게 합성을 해서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합성할 수 있잖아요. 그 산업적으로는 그러니까 보석으로서는 아니더라도 산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이아몬드는 충분히 만듭니다. 그런데 금을 그렇게 뭐 금반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만약에 한다고 하면 미쳤다 생각하고 이제 한다고 하면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돈이 금반지 하나를 맞추는 비용에 1000배 이상 들어간 10,000배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융합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10,000배가 뭐야? 훨씬 더 높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금을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얼마나 어렵냐면요. 금은 우주에서도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원자량이 크고 원자 번호가 큰 금속이고 그래서 아직도 금이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지가 미스테리인 수준입니다. 금이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금이 얼마나 만들어지기 어려운지, 그래서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미스테리한 걸 설명하기 위해 다른 원소들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금이 어렵다고 해도 다른 평범한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면 금 같은 것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기 어려운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보기보다는 딴 걸 같이 보려고 해요. 세상에 많은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한다면 일단은 양성자 하나로 가능한 수소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주가 지금보다 작았던 시절 작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작은 공간 안에 아주 고밀도로 있었던 그 빅뱅의 순간으로 돌아가면 그때 빅뱅이 탁 일어납니다. 공간이 확 팽창을 해요. 그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겨나요. 그러면서 굉장히 뜨거웠죠. 그러면서 입자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에너지가 있다는 건 E는 mc 스퀘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있다는 건 질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질량으로 상호 변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들이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양성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수소 원자 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초기에 우주는 뜨거웠어요. 너무 뜨겁다 보니까 그리고 온도, 압력도 굉장히 높았죠. 이 수소 원자 핵들, 양성자 4개가 합쳐져서 수소로 변환이 일어나는 이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금방 식기는 해요. 금방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우주가 빨리 팽창하니까 이렇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유지가 안 되고 훅 하고 커져버리니까 핵융합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소가 모여서 헬륨이 만들어지는 그 짧은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핵융합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입자들은 어디서 왔는가? 그냥 원래 에너지는 질량이랑 같으니까 거기서 온 거다.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 에너지가 입자로 바뀌면서 수소 원자 핵들, 이런 양성자가 온 거다 말씀을 드렸고, 처음엔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이 4개가 합쳐져서 헬륨이 되는 그런 초기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다. 근데 그러다가 우주가 커져서 우주가 식으면서 핵융합은 멈췄다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제 한참 동안 우주 자체가 커지게 될 때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주는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주는 점점 온도가 내려갑니다. 우주가 커지면서 에너지가 분산되면서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자, 그러다가
교란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완전히 균일하게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은 살짝 물질의 밀도가 높고 구름 같은 건데 좀 진한 구름, 이 부분은 좀 연한 구름, 이렇게 에너지 밀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질량의 밀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한 군데가 조금 많이 뭉쳐있던 부분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구름들이, 말하자면 다른 물질들이 서서히 뭉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항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항성의 내부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같은 그런 별들입니다. 별들의 내부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러니까 수소라고 할게요. 수소 구름이 있었어요. 근데 수소 구름이 점점 한 점으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뭉치는 거예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점점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운동 에너지를 잃고 가운데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저 멀리서 어떤 물질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높은 곳에서 낙하하는 것처럼 에너지가 뭉치게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뜨거워집니다. 뭉치게 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쭉 뭉치다가 어느 순간에 점화가 일어납니다. 즉 압력이 너무 높아지게 되고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뭉쳤으니까 외부에서 눌러내는 힘은 세겠죠. 근데 내부에서는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1000만도가 넘어가게 되면 별 내부에서 수소 4개가 합쳐져서 헬륨이 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수소 핵융합이고 지금 태양의 에너지가 이런 거예요. 왜 일어나냐? 이것도 흥미로운데 수소 원자 핵, 이 양성자 4개의 질량을 더했을 때 4라고 한번 해볼게요. 1인 거 4개를 더하니까 약 4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었을 때 헬륨이라고 하는 것은 그 4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정확히는 양성자 2개, 이제 중성자 2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4보다 질량이 좀 작아요. 4개가 모였는데, 귀신 얘기도 아니고 4명이 모였는데 어느 3명이 돼 있다,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4개가 모였는데 4개를 합친 것보다 질량이 살짝 줄어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냥 그래요. 우린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라기보다는 요렇게 4개 수소보다 헬륨이 될 때 핵자 간의 결합 에너지가 더 커져서 결합이 더 많이 지면서 스스로 좀 더 안정하게 됩니다. 질량이 줄어들어요. 질량이 줄어든다는 건 어떤 거냐면 E는 mc제곱, 질량이 줄어들면 E가 나와야 됩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등가 같은 거예요. 질량이 여기서 줄었으면 에너지가 나옴으로써 이거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튀어나오면서 바깥쪽으로 밀게 됩니다. 자, 다시 구조를 볼게요. 수소 구름이 뭉치고 있습니다. 구름이 뭉치다가 안에가 점점 뜨거워지고 압력이 가해져요. 그때 너무 좁아 하면서 이 내부에 있는 수소들이 불편해하다가 너무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이 4개가 모여서, 물론 이게 4개가 딱 한 번에 뭉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과정들을 거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쑥 하고 4개가 아주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랬을 때 생각보다 안정적인데? 괜찮은데? 우리 넷이 붙어있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중성자 둘과 양성자 둘이. 그런데 질량이 좀 줄어들어요. 그때 에너지가 밖으로 팡 하고 튀어나옵니다. 내가 안정해지는 만큼 에너지는 밖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 에너지로 뭉치고 있었던 이 구름을 다시 바깥으로 밀게 됩니다. 이제 복사 압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별들은 그 크기가 유지가 돼요. 제일 쉽게 예를 들자면 태양 같은 경우엔 내부에 수소폭탄이 계속 터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어마어마한 수소폭탄이 계속 팍 하고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깥으로 밀어내는 그 에너지, 복사 압력 때문에 계속 가운데로 뭉치지 않고 바깥에서 안으로 미는 그 힘과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별이 점점 성숙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내부에 있는 게 다 타버리겠죠. 그러면서 아래쪽에 이제 헬륨이 쌓입니다. 헬륨은 아직 핵융합을 일으키지 못하거든요. 가운데 쌓이기 시작하면서 수소가 헬륨이 변하고 있는 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점점 바깥으로 밀려나요. 그러다 보면 충분한 온도와 압력이 유지가 안 됩니다.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더 이상 핵융합이 일으키지 못하고 꺼져버려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바깥으로 밀어내던 복사압이 없어졌죠. 그러면 이 유지되던 별이 다시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든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다시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온도가 적당히 유지되고 있다가 꺼졌어요. 1500만도, 1000만도가 유지됐다가 쭉 줄어들면서 다시 수축을 시작합니다.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없으니까 1억도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헬륨들이 뭉쳐서
헬륨이 뭉쳐서 산소가 되는 두 번째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소 핵융합이 아니라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럼 더 온도가 높아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다시 어마어마한 힘을 바깥으로 밀기 시작하면서 팡 하고 밀어내겠죠. 외곽 쪽에서는 다시 수소 핵융합도 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 거예요. 줄어들다가 다시 팡 하고 이번에는 수소가 헬륨들이 만나서 탄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탄소가 만나서 또 산소가 만들어지고 네온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점점 큰 원소가 만들어져요. 어디까지 가느냐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의 크기가 너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꺼졌습니다. 점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핵융합이 꺼졌어요. 그럼 쭉 눌렀을 때 내부 압력이 무지하게 높아져요. 몇 억도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예를 들면 100억 도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내부 온도가 한 20억 도밖에 안 돼. 그럼 이 상태로 그냥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고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오래 걸리겠죠. 아주 뜨거운 별이 식는데 오래 걸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천천히 식어가게 될 거고, 더 이상 무거운 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자, 충분히 크면 그 다음 온도를 얼마든지 쭉쭉쭉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만들어질 거냐? 자, 이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수소 원자 4개가 모인 것보다 헬륨 하나가 좀 더 가벼워요. 그 말은 실제로 가벼우면서 에너지가 밖으로 나온다는 거고요. 바깥으로 나온다는 건 뭐냐면 나의 에너지는 줄어든 거예요. 내가 안정적입니다. 자, 헬륨이 모여서 탄소가 될 때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 말은 그만큼 에너지가 방출된 거고, 발열이에요. 발열. 열이 발생한 거고, 나의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탄소가 산소가 될 때도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핵자 간, 양성자, 중성자가 붙어있는 그 에너지가 점점 세지면서 내가 안정적이 되면서 나의 에너지가 줄어들게 돼요. 언제까지 줄어드느냐? 그게 철까지예요. 철까지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연히도 우리가 철기, 그리고 우리 철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뭐 석유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철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철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건 우연인 겁니다. 철이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거구나라기보다는, 철이 되면 핵자 간의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서로 결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려면 철과 다른 원소가 붙어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그 다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면서 에너지를 뿜어내느냐? 아닙니다. 그 에너지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에너지가 내려가다가 철이 가장 아래고요. 그 다음부터는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것들은 어떻게 되고 싶어 하냐면요.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분열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내가 무거우니까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바깥으로 빼내면서 오히려 철이 되고 싶어 해요. 나보다 무거우면 철이 되고 싶어 하고, 가벼운 애들은 자기들이 결합하면서 철이 되고 싶어 하고, 철보다 무거우면 분열해서 철이 되고 싶어 하고, 또 철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핵융합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라늄 핵 발전 있지 않습니까? 플루토늄 핵 발전, 이런 경우는 핵 분열이에요. 우라늄은 굉장히 무거워요. 92번, 135, 135 이런 경우에는 분열을 하면서 철처럼 더 가벼운 원소로 바뀌어갑니다. 무거운 거를, 내가 무거울 때는 오히려 이 우라늄이 쪼개지면서 더 작은 원소로 바꾸면서 더 가벼운 원자로 바뀔 때 오히려 에너지가 발생하고 나는 더 안정적이 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철보다 무거운 것들이 분열하면서 안정적이 되면서 에너지를 뿜어내는 걸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자력 발전, 핵 분열 발전인 거고, 핵융합의 경우에는 철보다 가벼운 수소가 됐든 헬륨이 됐든 이런 것들이 아주 높은 온도에서 결합하면서, 자, 핵심은 뭐예요? 철이 가장 아래에 있다. 자, 그러면 금은 철보다 무겁거든요. 그럼 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실제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야 되는데, 두 가지 과정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철 정도 되면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아주 작은 공간 안에 뭉쳐 있어요. 물론 모든 것들이 다 원자 핵이 굉장히 작은 공간에 뭉쳐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텅 비어 있어요. 전자들이 돌고 있지만 아주 작은 공간 안에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수소 원자랄지 양성자가 가서 가운데 정확하게 부딪히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쿨롱 힘이 세요. 아니, 이 플러스 입자가 이렇게 많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는데 또 다른 크로스가 가면요, 어마어마한 힘으로 밀어내요.
여기 부딪히게 하려면 그래서 높은 온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높은 압력이 필요한데 아무리 온도와 압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일단 근처로 가지도 않고요. 어쩌어쩌 하다가 부딪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흡수되려면 이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되려면 에너지를 오히려 바깥에서 줘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딪히지가 않습니다.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철보다 무거운 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은 뭐냐면 중성자예요.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 핵으로 못 가는데 중성자는 중성이잖아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럼 중성자들은 그냥 쓱쓱쓱 지나갈 수 있거든요. 당연히 원자 안에 공간이 이렇게 넓은데 아주 좁은 공간 안에 원자 핵이 있으니까 거기에 중성자가 우연히 부딪힐 수 있겠죠. 물론 옆으로 지나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꼭 부딪히지 않더라도 이 근처까지만 가면 중성자 포획이라고 해서 쓱 지나가다가 욕하고 붙는 게 가능해요. 자,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확률이 낮아요. 어쨌든 철보다 무거운 것들은 이렇게 첫 번째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중성자 빔이 굉장히 원자의 근처를 지나갈 때 원자 핵이 이거를 쑥 하고 흡수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붙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성자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중성자 자체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베타 붕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중성자가 전자를 방출하고 만중성미자를 방출하고 자기가 양성자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질량, 전체적인 핵의 질량은 유지되면서 원자 번호가 올라가면서 철보다 무거운 단원소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다? 수소가 와서 부딪히는 건 불가능하고 더 이상은 중성자가 오다가 아주 드문 과정이지만 가끔 부딪혀서 질량이 하나 늘어났다가 이것이 베타 붕괴를 하면서 양성자로 변하고 중성자가 변하면서 이게 그보다 무거운 입자로 변한다는 겁니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계산이 되죠. 이거로 지금 이 정도의 금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합니다. 훨씬 더 빠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은 아주 천천히 계단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S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슬로우하니까 S과정이에요. 이걸 통해서 중성자 하나 포획하고 베타 붕괴해서 원자 번호 하나 늘어나고 그 다음 또 중성자 포획하고 또 원자 번호 늘어나고 베타 붕괴해서 그 다음 중성자 포획하고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천천히 계단형으로 하나씩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안정적인 동위 원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더 이상 포획도 일어나질 않아요. 중성자 포획이 안 일어납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까지 가기 때문에 아주 소량은 가능하겠지만 금이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뭐냐? 그래서 R 과정이라서 라피드, 훨씬 더 빠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일어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거의 전제는 요거예요. 자, 철들이 있습니다. 혹은 굉장히 무거운 원자 핵이 가운데 뭉쳐 있어요. 아까처럼 하나씩 와서 툭 하고 부딪혀서 포획됐다가 베타 붕괴하는 게 아니라 베타 붕괴할 시간도 없이 무지무지하게 어마어마한 양의 중성자 빔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이 원자 핵을 둘러싼 모든 원자의 공간 전체 어마어마한 양의 중성자 다발이 탁 지나가면 원래 하나 포획하고 그 다음 베타 붕괴할 때까지 원래 포획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시간을 봤을 때 하나하나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다음 베타 붕괴를 하기 전에 막 그 다음 거 막 붙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중성자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불안정해져서 그러면은 그 베타 붕괴가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탁 하고 붙었을 때 갑자기 얘가 중성자 너무 많아서 너무 불편해 하면서 우엑 하고 우리가 토하듯이 전자를 빼내면서 베타 붕괴가 일어나면서 한 번에 철이 상당히 무거운 걸로 펄쩍 뜁니다. 그 다음 또 계속 그 중성자 빔이 드르륵 하고 부딪히고 있으니까 중성자가 다다다닥 붙다가 또 어느 순간 우엑 하면서 베타 붕괴를 일으키면서 또 무거운 거로 펄쩍펄쩍 뜁니다.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데 이게 일어나려면 어마어마한 밀도의 중성자 빔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언제 일어나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중성자 빔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언제일까요? 어마어마한 중성자 빔이 나타날 수 있는 타이밍이 우리가 알기로 별의 마지막에 초신성일 때입니다. 초신성 붕괴를 일으키는 별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철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철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핵융합이 안 일어나요. 수소들이 달라붙거나 철과 철이 달라붙어서 더 커다란 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은 가능하지만 더 커다란 게 한 방에 일어나지 않아요. 이유는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니까.
그럼 더 이상 일시적으로 끝나버리잖아요. 핵융합이 끝납니다. 그럼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이런 에너지가 없어져요. 양압, 이 에너지, 그 복사압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유지됐었던 별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댐이 터지는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탁 멈춰버리면 마구 위에서 안으로 막 쏟아져 내릴 거잖아요. 그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질량들이 마지막에 철핵과 팡 하고 부딪히면서 그 충격파가 바깥으로 퍼져나가면서 어마어마한 대폭발을 일으키는데, 우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신성이 일어나는 별의 마지막에 뿜어내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는 은하 전체가 뿜어내는 에너지와 맞먹고 그거보다 큰 에너지를 하나의 별이 뿜어내요. 그래서 어떤 은하가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는데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그 은하 전체보다 밝은 별이 하나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한 3일에서 4일, 길면 한 2주 정도 있다가 서서히 식어가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할 때 양성자와 전자들이 막 달라붙으면서 중성자들이 막 만들어져요. 이때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어마어마한 중성자 다발이 만들어질 수 있는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초신성이 만들어질 때 그 두두두두두 쏘는 그 어마어마한 중성자 다발이 무거운 철의 핵,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것들을 마구 때리면서 정신없이 마구 이렇게 질량을 늘려서 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전이죠. 그런데 진짜 그게 가능할까? 초신성은 어마어마하긴 한데 그렇다고 그 정도로 이론적으로 이 확률을 뚫고 금이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밀도의 중성자 다발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러웠어요. 근데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이거 외에 당연히 가능한 뭐가 있냐면 초신성보다 훨씬 더 격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성자별과 중성자별이 두 개가 충돌해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중성자별은 어떤 거냐면 완전히 철보다 무거운데 굉장히 커요. 무겁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 전자 축태압으로 어떤 원소가, 그러니까 바깥의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는 핵융합이라고 했잖아요. 핵융합이 없어도 유지가 돼요. 우리 땅이 유지되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떤 전자 껍질 두 개가 같은 공간에 딱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고유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전자 축태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질의 구조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축태압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중력이 너무 크면 얘가 버틸 수 있는, 이 원자가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어떤 물질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 핵과 전자들 껍질들이 사실상 만나게 되면서 갑자기 중성자가 만들어지면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버틸 수 없을 때 쾅 하고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격렬하게 돼서 아주 질량이 커서 이 별의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가게 되면 블랙홀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성자별이 되는 것. 뭐 전체가 하나의 중성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성자 덩어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원자핵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압력이 커서 붙어버려서 말하자면 거대한 중성자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커다란 별입니다. 이런 중성자가 만들어질 확률, 중성자 별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그런데 이 중성자 별이 근처에 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개가 동시에 중성자 별이 만들어질 확률은 굉장히 낮고,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그 옆에 초신성 폭발을 일으켰는데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서 얘를 확 밀려버리지 않고 그 폭발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폭발도 온건하게 특별한 종류의 폭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면서 두 개의 중성자 별이 동시에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그런 확률 낮겠죠. 이 두 개의 중성자 별이 있으면 걔네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회전을 합니다. 서로 가곤동량 보존을 위해서 서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회전하면 영원히 회전할까요? 아니면 점점 가까워질까요? 가까워집니다. 아니, 영원히 회전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회전을 하면서 중력파라고 하는 걸 방출한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적지만 수십억 년에 걸쳐서 서서히 가까워집니다. 그러다가 이 둘이 결국에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우주 전체에서 이게 잘 일어난 이벤트일까요? 아닐까요?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성자별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어마어마한 중성자 빔이 나타날 거라는 거는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관측된 적도 없고 너무 드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초신성 폭발에 비해서 1000분의 1, 그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게 일어나요. 그러면 금이라고 하는 우주 전체에서 제법 많은 이 무거운 원소가 초신성 폭발 때 만들었다면 좀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렇게 너무너무 드문 중성자별의 충돌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보기는 신증은 있지만 관측된 적도 없고 이거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가 2017년에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성자별 2개가 딱 합쳐지고 그 순간에 그 충격파와 그때 새로운 원소들을 만들어지는 것들이 관측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이때 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단순한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이제 과학자들은 계산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금은 90% 이상은 중성자별 2개의 충돌로 만들어졌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초신성 폭발 때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확률의 문제예요.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지는 그 중성자 빔의 그 중성자 다발의 밀도가 금을 이만큼 만들긴 쉽지가 않고, 그때는 5% 내외밖에 안 만들어졌을 거고, 나머진 중성자 별에 합쳐지는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중성자 빔이 나타나거든요. 그 밀도, 어마어마한 밀도에 노출된 이 철과 더 무거운 원자 핵들이 중성자를 두두두두두 받아들여서 더 무거운 금이 됐을 거다라고 보는데, 이게 R 과정입니다. 근데 요즘 또 다른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은 좀 많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중성자별 2개가 충돌하는 과정이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초기 우주를 봤는데 그 부분에 금이 꽤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과학자들이 이미 생각하기로는 저 정도 초기 우주에서는 이미 중성자별이 만들어지고 그 2개가 서로 회전하다가 중력파를 방출하면서 하나가 충돌하기까지 수십억 년까지 지나지 않았을 초기 우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저 무거운 원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말은 뭐지? 도대체 왜 있는 거지? 저렇게 무거운 원소가 꼭 금이 아니더라도 무거운 원소가 또 다른 어떤 만들어질 수 있는 기전이 있는 걸까? 여전히 사실 미스테리고, 여기서 말하는 미스테리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완전 미스테리, 이걸 알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과정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진 걸까? 아직도 연구하고 있고, 완벽하게 이 미스테리가 풀렸다, 이 비율까지 알게 된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S과정과 제가 R과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S과정은 하나씩 중성자 빔의 밀도가 되게 낮을 때 하나 와서 부딪히고 흡수했다가 중성자 포획했다가 베타 붕괴를 하면서 하나씩 올라가는 느린 과정 S, 그리고 R은 중성자 다발을 두두두두두 쏴갖고 팍 올라가는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R 과정은 과거에는 당연히 초신성 폭발 때, 왜냐면 꽤 자주 일어나는 이벤트니까 그때 이런 금들이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좀 근데 이거로 과연 가능할까 싶었는데, 중성자별이 2개가 충돌하는 그 이벤트가 훨씬 드뭅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어나고 그때 만들어진다는 것까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당연히 우리 안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왜 S랑 R밖에 없어? 중성자 빔의 그 밀도가 S만큼 느리고 R만큼 빠른 거 외에 중간 정도인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I 과정이라고 해요. 요거는 연구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R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정설이지만, 최근의 논문들이나 계속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을 보면 I 과정, 중간 정도 과정으로 중간 정도의 중성자 밀도를 가지고 있을 때 꼭 하나가 와서 부딪히고 흡수하고 그다음 베타 붕괴하고 하나씩 S처럼 계단형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2-3개씩 부딪히면서 조금씩 오히려 펄쩍펄쩍 뛰듯이, 그렇게 해서 원래는 안정적인 동위원소가 만들어져서 금까지는 잘 안 가야, S 과정에서 금까지는 잘 안 가거든요. I 과정을 거쳐서는 한 중간 정도의 중성자 빔의 밀도에서는 금 정도도 어떤 특별한 정도의 비중으로, 어느 정도의 비율은 I 과정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S랑 R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중간도 있을 수 있지. 그럼 I가 가능할까? 어떤 기전으로 가능할까? 그때 만들어졌다면 어느 정도 비율일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궁금해하셨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학자의 마인드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지금 또 다른 종류의 금 혹은 무거운 원소의 합성이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돌반지라든가 금반지가 하나씩 있으시면 뭐 이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냥 감동적인 말이지만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요즘 이제 감동이 덜한 게 뭐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건 뭐 칼륨, 칼슘 이렇게 좀 무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에 아이오딘, 요오드도 좀 우리 갑상선 호르몬을 좀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별의 내부에서 왔다. 뭐 세상에 상하만상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빅뱅 이후에 온 것이기도 하고 별 내부에서 합성되기도 했으니까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H2O, 산소도 다 별의 내부에서 왔을 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거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들을 기원을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초신성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초신성에서 온 것보다 더 훨씬 드문 이벤트인 중성자별의 충돌을 해야지만 만들어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미스테리인 그 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금은 언제부터 있었을 거냐? 당연히 46억 년 전 우리 지구가 만들어질 때도 있었을 거고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태양보다 이전에 그 중성자별의 충돌, 아마도 그때 만들어지는 어마어마한 그 중성자 다발을 만나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귀한 그 금속이 원자 한두 개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보이는 형태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이 금속은 사라지지 않고 있을 거예요. 뭐 영원히 있다라기보다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게 스토리가 있어 보이고, 얘는 그 어마어마한 압력과 그 거칠은 그 중성자별 폭발의 힘을 버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화폐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가 사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염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금에게 너는 어떤 삶을 살았니?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신사임당 채널에서 시작되는 질문들은 인문학적인 질문에서 시작하잖아요. 금의 가치라든가 뭐 석유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가 이런 걸로 시작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결국에 이제 테크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이 있어야지만 좀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 신사임당 채널의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인문학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 관심도 있으시고 지식도 많으신데, 여기에 약간의 과학적 요소를 넣은다면, 그리고 이 부분도 꽤 재밌네라고 느끼신다면 훨씬 더 삶에서 풍성한 재미를 느끼면서 또 투자에 있어서도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많이 배워가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